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보합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 마무리되었고 1%는 아니지만 0.6%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는 3,30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1,280억 정도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를 보셔도 다우 나스닥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니케이도 오늘은 하락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반대로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해 종합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서서히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 금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투자자 수급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간 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코스피에 유입이 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종목 위주로 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도 3천억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좋은 흐름 만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2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은 금융,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골고루 좀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2번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증시가 더 떨어지면 코스닥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고금리에 대해서 사실 기술주들이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고금리를 경기가 침체될 때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FOMC의 결론인 것 같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그 신호를 고용지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고금리를 더 유지를 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좀 가계부채가 많고 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이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증시가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는 사실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가는 올라가지만 사실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까지 굉장히 이제 향후 많이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다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이면서 이제 설 연휴 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등을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설 연휴 이후에 움직임을 관측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일단 꺾이면서 진행 중이지만 설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계속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환율은 다행히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1330원으로 오히려 이제 고금리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 진행 중입니다. 5원 정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1330원 정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제 반등을 좀 했지만 여전히 이제 아랫꼬리를 메우는 그런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 네,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뭐 미국 증시 크게 변동 없이 네,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뭐 0.0% 정도네요. 네, 합쳐서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은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모두 변동 없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 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미 금리에 대한 조기 인하는 사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다음 이제 물가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금리가 이제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시장에 압박을 넣으면서 물가에 대한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국제유가는 73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뭐 2달러 수준에서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한 거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5%로 어제 리뷰했던 것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좀 횡보하고 있던 그 라인까지 다시 금방 회복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국채에 대한 금리가 좀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동시에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고요. 이 국채 시장조차도 지금 이제 투기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을 변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기관 투자자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그렇게 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모두 따라가기에는 사실 역량이 부족하죠. 네, 우리들이 응징력 있게 무슨 다 모여가지고 각자 분할해서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개인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그 금액 자체가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그런 펀드 이런 이 투자자들과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는 사실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죠. 네, 누군가 주가를 움직여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단가를 최대한 찾아서 유리한 단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면 경기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5,32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하락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약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 금요일 정도에 급등을 했다가 월요일에 이제 급락을 하고 뭐 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별 거래도 크게 없고요. 다시 거래가 죽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도 139만 주로 전날, 전전날 이렇게 거래가 조금 증가하는 듯한 모습이 바로 꺾여버린 상황이고요. 이전에 한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미없게 횡보하던 그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이 증시에 대한 설명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수급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에 올라갔던 부분을 상당 부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의미 없이 그런 시장에 대한 파동과 함께 올랐다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악의적으로 좀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통된 부분을 계속 찍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넘어갔을 때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구간이 지금 16,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언제 넘어가든 지금은 이상하지 않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평선들이 수렴한 이 구간에서 과연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와서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주요한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벤트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일이죠. 2월 7일에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정 이슈가 있죠. 그래서 1월 24일쯤에 이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밀려가지고 2월 7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이고요. 내일 이제 그 결론이 날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이 설 전에 사실 11차 전력 소급 기부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월 2월 말까지 지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꾸준히 이 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11차 전력 소급 개본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야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네, 이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을 계속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추하는 2월 말까지는 발표될 것 같고 상반기에는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월에서 6월이죠. 6월에는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지금 2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대 4기까지 지금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수정을 지금 요청을 받았고 3월까지 그 수정된 입찰서를 내고 5월에 평가를 하고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체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주가 진행될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들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월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매달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나머지는 사실 좀 더 뭐 얘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 이외 국가들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보다는 이제 관련된 이제 성장 소식들, 사업화에 대한 이 확장 소식들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업 보고서 2023년 사업 보고서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2월 14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IR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IR 자료가 나올 텐데 그 IR 자료에 대해서도 2월 14일에 제가 바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에 신규 수주를 얼마나 했고, 그리고 매출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고, 그리고 사업 손실이라든지 사업 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채가 이제 감소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벤트들을 보고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막연하게 주가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별 움직임이 없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간은 지금은 단기간에는 이 16,000원을 돌파해서 이평선들을 이제 정배열을 시켜야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 투자자들은 명분을 좋아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명분 필요 없이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 매집을 하는 수급은 항상 명분을 찾습니다. 내릴 때는 참 이제 쉽게 내리면서 올릴 때는 그렇게 명분을 찾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는 이제 고를 2번 파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한번 튕겨 줄 때가 되었는데, 그 튕김을 계속 이제 쉽게 주지 않고 좀 이제 길게 늘어뜨리면서 좀 흔들고 있는데요. 뭐 천천히 지금처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2년, 3년 계속 이제 그 반복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투자를 하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꼭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이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런 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2, 3년이 사실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큰 기간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대형주라고 이제 항상 주시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우상향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도 정말 징하게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간이 자그마치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2022년 4월부터 해서 2016년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만 4년 동안 이렇게 고점에서 차곡차곡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하락을 시킵니다. 그 4년을 이제 다 와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큰 상승을 놓치게 되고요. 그 큰 상승을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지겨운 흐름이 또 나오고요.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지겨운 흐름이 나오고요. 이런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거의 20년이죠. 네.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2, 3년 가지고는 웬만한 우리나라 증시 우량주는 크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운 안 좋았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겨운 흐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 한번 큰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지금 이 우량주를 하나씩 보게 되면 차트가 다 비슷할 겁니다. 기아 자동차, 네, 최근에야 이제 신고가 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이지만 이 종목도 아주 장기적인 분들만 투자를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물려 있다가 이제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탈출하니까 이제 신고가를 치고 있죠. 네. 결국에는 오랫동안 버텼는데 내 원가 오니까 이제 파니까 뭐 12만 원 이렇게 신고가를 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죠? 결국에는 가격대를 보고 들어가서 가격대에 내 가격대 원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 투자 자체가 기준 없이 투자를 한 거고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요때부터 굳이 요때부터 시작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다릅니다. 이 월봉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장기적인 큰 하락 속에 있어서 한번 이제 큰 파동을 주었고 그 큰 파동 이후에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횡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월봉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아주 대세에 대한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뻗어나갈 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전체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락했고 횡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경기에 대한 흐름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가 올라서 그냥 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이 원자력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탈탄소 가속화에 의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속화라든지 이런 테마를 얹고 이제는 코스피의 대세 상승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소화했던 매물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계속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가치가 뭐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는다고 왜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그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 조금 했다고 이제 전문가만큼의 그런 역량이 나오지 않는다. 전문가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전문가를 부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이 분석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기업이 올바로 분석이 되었다면, 그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좀 길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 3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코스피에 대한 하락장이 2년, 3년 동안 이어졌던 그 시기에 내가 장기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기간은 그냥 하락장을 끝내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뭐 종목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다면 뭐 아주 힘차게 올라갔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올라가려고 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눌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와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거 2월 7일에 나올 수 있는 회계 부정 소식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99,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8만 주 매수하면서 뭐 어제 양매도 진행되었던 거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전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매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신, 보험, 금융 투자 뭐 골고루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거의 뭐 매수 조금 하고 크게 매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급은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645만 주로 모건서울이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당연히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60만 주에서 645만 주로 2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2월 5일, 2월 6일 요때 이제 추가로 잔고가 줄어들었을지 보겠습니다. 근데 2월 5일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때 공매도 수량이 다시 채워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수량이 채워지는지 또 보겠습니다. 좀 매도를 한다 싶으면 또 모건서울이 어김없이 나타나고요. 다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계속 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또 이렇게 15만 주 매수를 하면서 매수 상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 리밸런싱이죠. 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는 신한증권, JP모간이 집중적인 매도를 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잔고는 상환되었고요. 45만 주 상환, 28만 주 체결되어서 2252만 주. 그래서 3일 연속, 뭐 한 6일 연속 지금 대차잔고는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0만 주로 대차잔고는 꽤나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대차잔고는 다시 서서히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19만 주에서 6만 9천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3만 주 줄었고요. 7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사실 어제 대량 매도 이후에 크게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4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에는 코스피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때 올라갈 때 140만 주를 매수했고 매도는 지금 75만 주를 매도하면서 절반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I까지 이제 기간이 들어가면 계속 이제 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이 기술적인 부분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2월 7일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사실 별 다를 건 없는데요.
2월 7일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부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내일이고요. 내일도 이제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후가 되어야지 혹은 저녁이 되어야지 또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이 금융위원회와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계속 의견이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손실을 늦게 반영해서 손실을 한꺼번에 숨겼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금융위원회는 뭐 그렇게 이제 회계 반영하기에는 사실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아마 추가 조사를 했을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이 회계 감리,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뭐 범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범죄를 통해서 얻었던 뭐 그런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죠? 이 이득이 이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이제 합병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뭐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쪽은 좀 이제 그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이 수익을 숨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손실을 그죠? 손실이 발생한 거를 예상했다가 미리 반영했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딴지를 건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손실을 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반영하나 미리 반영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이때 숨겼다가 이때 한꺼번에 반영했으니까 이 주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때 주가를 비교해 보면 이미 주가는 다 떨어진 상황이고 이 손실이 커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사실 큰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점, 이 손실을 왜 늦게 반영했는지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그 고객사와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이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손실을 누가 이 담당할 건가, 누가 감당할 건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도 아마 이 인도 법인과의 공방전을 한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정말 합당하다면 충분히 이런 과정은 회계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앞으로 좋지 않게 판단할 거다라고 한번 이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자꾸 늘어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안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건설사라든지 그런 이제 플랜트 건설 관련해서 공사 이 진행률 가지고 좀 이제 회계를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케이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과징금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징금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그냥 결론 내고 빠르게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이게 좀 늘어지면 우리 주가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주주에 대한 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회계 부정에 대한 가능성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3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 오히려 그 내용이 지금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월 7일 내일에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예정지 코닌시 정부 대표단과 회동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이제 공유를 했다라고 하고요. 꾸준히 이렇게 이 코닌시의 정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초청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수주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행 절차는 한수원과 그 폴란드 쪽의 그런 합작사 설립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 지분 몇 프로로 이제 설립이 될 건지 그리고 본계약을 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폴란드와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납부를 할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원전부터가 조금 이제 꼬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퐁수드프 원전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소식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체코 원전인데요. 체코 원전은 아까 6월 정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미국 보글 사옥이 가동 일정 지연 발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파워사는 보글 사옥의 냉각 시스템 진동 발생 문제로 해당 원전 가동 시점을 2024년 2분기까지 지연을 시킨다. 보글 3호기에서 발생한 문제와 유사하고 일부 검사가 남아 있어서 기존 가동 목표일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보글 원전 건설 비용이 하나로 47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상치의 2.5배가 높은 수준으로 들어갔고요. 웨이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컨소시엄이 이렇게 건설했을 때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한울 3, 4호기 합쳐가지고 13조인가요? 네, 그 정도면 짓는데 이건 지금 뭐 47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타국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비용이죠. 그리고 프랑스 EDF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 예상 가동 시점이 2025년에서 2031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예상 비용이 180억 파운드에서 460억 파운드로 증가가 된다. 2배 이상 증가됩니다. 지금 EDF 입장에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인력난, 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원자로 이 설계를 지금 영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폭 수정해야 됐고 이렇게 강철 35%, 콘크리트 25%가 추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원자로에 대한 비용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입니다. 지금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와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싼 단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단가 싸움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 공기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입장입니다. 체코는 지금 원전 1기에서 4기로 늘린 이유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그런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그 다음에 값싼 이제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1기에서 4기로 하면 원자로 제작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입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납기와 그 다음에 건설 가격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저렇게 차질이 생기는 걸 보면 우리나라 이 기자재 업체들, 그죠? 원전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 침투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웨이팅하우스가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한들
결국에는 저렇게 프로젝트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죠, 불신이 쌓이겠죠. 그럼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그런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납기가 좋고 그다음에 값이 싸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술력이 좋은 그런 기자재 생산 업체를 계속 찾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BHI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업체들과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단가가 비슷한 국가들 혹은 경쟁력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 로사톰, 그다음에 중국, 그 광, 중국 핵 광집단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뭐 그런 이름이 있는데 중국 CNC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단가가 비싸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체코 이외에 갑자기 이제 남아공 원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체코, 폴란드, 그다음에 사우디, 혹은 이제 UAE, 뭐 이렇게 네덜란드 원전, 스웨덴 원전 이렇게 좀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아공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전력난이 지금 심해서 남아공이 2033년 가동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올 3월에 제한 요청서를 발행할 거고 폴란드, 사우디보다 입찰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남아공은 2.5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입찰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1년간 지금 이제 이 전력 부족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11시간 죄송합니다. 11시간에서 12시간의 단전을 지금 감당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에너지원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지금 남아공이 원자력 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33년 가동이면 지금 벌써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원전 부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2025년으로 갈수록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요.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보면 뭔가 아무것도 확실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제 확률이 높은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국가의 에너지의 이 국산화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하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기업이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들이 지금 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그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깔아앉고 그러고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그 상황은 점점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좀 기다리면서 한번 천천히 투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